나의 사랑은 뜨거웠다. 나는 죽었다. 수개월간 나를 고통의 끝으로 밀어넣었던 통증도 더는 느낄 수 없고, 마르고 말랐지만 무겁기만 했던 내 몸뚱이는 이제 깃털처럼 가볍다. 육신의 고통과 무게를 벗어났지만 내 마음의 한구석은 여전히 당신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묵직하게 짓눌려 있었다. 아파 짐이 되어 미안하다는 그 마음은 앞으로 내가 없을 그 자리를 내가 채워줄 수 없음에, 당신들 인생에 앞으로 나는 없을 것이며 그동안 나는 당신들의 슬픔과 외로움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쓸쓸함에, 죽은 나의 마음은 죽은 나의 몸처럼 가벼워질 수 없었다. 숨쉬는 것이 운동의 전부였던 나는 단지 밖으로 연결된 탄천을 없는 개천 취급했다. 십몇 년을 이곳에 살았는데도 탄천에 발을 내디딘 것을 손꼽으라면 엄지 검지만 꼽아도 될 정도였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밥, 빨래, 청소, 설거지와 아이 라이딩만으로도 쉬이 지치는데 취미나 운동까지 손을 뻗칠 여유가 나질 않았다. 엄마, 나 살쪄서 아침에 이제 밥 안 먹는다고 했잖아. 맞다. 샐러드 먹는다고. 그냥 갈래. 내일은 안 입고 샐러드 해줄게. 오늘은 이거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 싫어. 늦었네. 오늘 아침 못 먹겠어. 그래도 국에 밥 말아서 한 술이라도. 안 돼. 늦었어. 다녀올게. 하나는 샐러드, 하나는 밥. 메뉴라도 통일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니 어쩐지 집에서 놀고 있는 내가 감히 해서는 안 될 생각 같았다. 마음을 다잡고 남편이 한술도 뜨지 못한 국에 밥을 말아 입에 밀어넣었다. 이런 판에 박힌 삶은 더 이상 무료하지도 놀랍지도 않았다. 그저 똑같은 어제의 연속이었다. 어쩐지 모르게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것만 같았고, 어딘가 계속 미안해해야 하는 마음의 부채감은 쌓여만 갔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거나 슬프다기보다는 그저 그 또한 삶의 일부로 서서히 받아들여졌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전에 없던 메모가 붉은 글씨로 써 있었다. 전화 요망.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건진센터 이은혜 간호사입니다. 네. 저 결과지를 받았는데 전화를 하라고 써 있어서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혜정입니다. 네, 건진번호 가지고 계시나요? 이 앞에 있는 번호 불러드리면 되죠? 2674
5890-125.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혜정님, 71년 10월 6일생이시고요. 네. 아, 네. 다름 아니라 피검사 하신 부분에서 암과 관련된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수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게 진료 의뢰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아이, 저 어디 아픈 데가 없었는데. 아, 네. 간혹 별 이상은 없지만 건진날 컨디션이라든가 어떤 조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정밀 검사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서 보내드릴까요? 네. 그럼 일단 보내주세요. 아, 네. 그럼 주소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하 주소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혼자 오셨나요? 네. 예, 여기 앉으세요. 자, 우리 환자분께서 검사를 진행하셨는데요. 먼저 이 위나 십이지장 쪽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자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자에 이렇게 음영이 있고, 저희가 피검사 수치도 봤는데, 이 췌장암 표지자를 봅니다. 근데 환자분께서는 지금 1000이 넘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 췌장암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저 아픈 데가 없었는데 어떻게? 췌장암이 그렇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를 않았다. 올 것이 왔구나. 엄마가 어려서부터 늘 말하길 너희 아빠 쪽 식구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으니 너희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건강보험은 암 특약을 꼭 들어라 하셨다. 그 말은 아빠도 나도 내 동생도 언젠가 크게 아프면 암일 것이라는 말처럼 들렸다. 수납을 하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 등을 듣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내가 치료를 받는 게 맞는 건가? 그냥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 하늘은 나한테 왜 이러나? 와 같은 여러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났지만 역시 화가 난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감정은 들지 않았다. 그저 세상은 변함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 역시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기, 나 암이 맞대. 미금역 쪽으로 그냥 걷고 있어. 차를 못 타겠어. 아니야. 그냥 좀 걷고 싶어. 갑자기 걷고 싶어졌어. 걸어야겠어. 일단 끊어봐. 돌이켜보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는 남편의 대답은
참으로 다정했다. 하지만 그날의 나에게는 가치 없는 말이었다. 같이 갔어야 했다고 느낄 거였으면 그냥 같이 왔으면 됐고, 내가 있는 곳으로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리 휴가를 냈어야 했다. 그땐 동정 따위. 그를 향해 못된 말들을 쏟아붓고 싶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고 싶었다. 천하의 나쁜 새끼. 내가 그냥 혼자 가겠다고, 병원이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척인데 혼자서 갈 수 있다 말해놓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았던 난 결국 화가 나고 만 것이다.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 않는 그에게 화가 난 건지, 사는 동안 그렇게 암에 대한 경고를 들어왔으면서 결국 이렇게 암에 걸린 내 자신에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암이라는 것에 화가 난 건지, 어디에 화가 난 건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었다. 주머니 속에서 전화 진동이 울렸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걷다 보니 탄천이 보였다. 그동안 여기라도 나와 걸을 걸 그랬나. 그랬으면 이런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거였나. 무작정 걷다 보면 어딘가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전에는 돌아올 길을 왜 걷나, 무릎만 아프지, 어차피 달아 없어질 관절 안 써야 아끼지 하는 마음도 들었더랬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참으로 부질없게도 느껴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관절 따위 아끼지 말고 팍팍 쓸걸. 제대로 써보지도 못할 거 걷기라도 할 걸 그랬나.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물속에 머리를 담근 오리의 엉덩이가 보였다. 오리궁뎅이. 이 와중에 이런 생각으로 웃을 수 있다니 놀랍기도 했고, 어쩐지 오리가 고맙기도 했다. 이내 오리는 물 밖으로 튀어나와 어디론가 향했다. 오리를 따라 내 시선도 따라갔다. 오리가 닿은 곳은 작은 새끼 무리들 쪽이었다. 멍하니 오리들을 보고 있자니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혜정 산모 오전 9시 18분 딸입니다. 설아 일어섰어. 한발 됐어. 어머, 어떡해. 엄마한테. 설아가 태어나 발걸음을 떼 나에게 안기던 그 순간, 자기 몸집보다 큰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이제 나도 컸으니 방에서 혼자 자겠다고 했던 날,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이제는 얼굴을 마주하고 10분을 같이 앉아있기 힘든 요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싶었지만 이미 설아의 성장은
나에게 구간별 썸네일처럼 특정한 순간들만 각인되어 있었다. 우리들을 따라가던 시선은 뿌옇게 차오른 눈물로 더 이상 갈 곳이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떨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어떻든 나는 그렇게 목 놓아 울었다. 나는 내가 지금 왜 우는 것인지 몰랐다. 그저 울 뿐이었다. 차라리 잘 됐어. 그래, 잘 된 거야. 설아야, 이제 내 손이 더 필요 없잖아. 매일 아침 머리 묶어줄 일도 없고, 속옷 사이즈 체크해줄 필요도 없고, 초경할 때 뒤처리며 생리대 사이즈 하나하나 알려줄 필요도 없고, 다 컸잖아. 혼자 얼마나 다 잘해. 그냥 내가 옆에 더 있고 싶은 욕심인 거지. 그래도 우리 설아가 너무 가엾잖아. 나한테도 좀 너무한 거잖아. 왜 나야? 왜 난데? 왜 나냐고. 나는 왜 그저 치료를 받고 나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걸까? 이제와 돌이켜보면 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아무리 희망적인 말들을 들어도 나는 희망이 생기지 않았다. 살고자 하는 욕심도 생기지 않았다. 어느 날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다. 자, 따끔합니다. 아프세요? 따끔한 게 아니라 너무 아파요. 힘 빼시고. 혈관이 너무 안 보여서 다른 쪽에서 다시 찾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따끔. 아프세요? 그럼 아프죠. 원래 약간 통증은 있어요. 일단 한번 맞아보고 못 참겠다 싶으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이 아프슈? 네? 네. 지난번엔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아프네요. 그쪽은 어디가 아프? 저는 암이에요. 아유, 여기 다 암이지. 나는 위암이요. 늙어서 그나마 암도 천천히 자란다는데
상추 물 먹을 수가 있나? 먹고 싶은 게 있나? 아유, 이렇게 아픈 치료를 받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오늘도 이러고 누웠구랴. 아유, 고치셔야죠. 나으셔야 하고요. 젊은 양반, 네, 이 늙은이도 살고 싶소.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해도 살고 싶다오. 자식 새끼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 내 다 그만 멈추고 죽어야지 싶다가도 자려고 누우면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싶어 무섭소. 그리고 혹시 내가 버려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이를 먹어도 참 두렵소. 이 다 늙은 할매도 그러오. 그러니 사시오. 젊은 양반이 아무리 아파도 살려고 해야지. 그렇게 다 내려놓은 듯이 그러지 마시오. 제가 그렇게 보이세요, 어르신? 그러오. 실례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리 보이우. 마음을 강히 잡수시오. 네, 그럴게요. 할머니도 계속 치료 잘 받으세요. 고맙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부터 나는 햇빛 알러지가 생겼다. 그래도 걷는 게 좋다고 하니 저녁이면 살기 위해 걸었다. 남편은 가급적 시간을 내어 나와 함께 탄천을 걸어주었다. 이렇게 거의 매일 걷다 보니 이런 곳도 있었네 싶기도 했고, 내 마음에 드는 길도 생겼다. 가끔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좋았다. 가족들끼리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네 싶기도 했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세월이 그려져서 보기 좋았다. 어느 날은 젊은이들이 걷는 속도에 맞춰보려 욕심을 내다 숨이 차올라 벤치가 나오길 바랬고, 어느 날은 내 손바닥만한 강아지였지만 왕왕 짖으며 나에게 달려들어 무섭기도 했다. 그래도 그 모든 순간들이 좋았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남편과 걷다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았다. 숨차. 옛날엔 왜 이렇게 걸을 생각을 못했을까? 자긴 아직도 멋있네. 피부도 어쩜 이렇게 깨끗한지. 아유,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이래? 죽을 때가 됐나 보지. 에이, 참. 자기, 나 없으면
재혼해. 이렇게 젊고 멋진데. 근데 있지, 우리 설아 시집 가고 나서 해. 연애는 해. 얼마든 해. 근데 재혼만은 설아 시집 보내고 해. 괜히 설아 구박받거나 설아가 그 사람이나 아빠를 미워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에이, 이상한 소리 그만해. 뭐가 이상해. 우리 설아가 누구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제일 괴롭히는 일이거든. 에이, 그만하래도 참. 일어나.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걸어.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다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 죽지 마. 나 두고 죽지 마. 나는 엄마가 없이 살 수가 없어. 엄마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줘. 70살, 80살 돼서도 나랑 같이 있어줘. 설아야, 나는 너고 너는 나지? 어느 날 본 드라마에 나온 대사였다. 죽음을 앞둔 엄마가 다 큰 딸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펑펑 울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설아를 보며, 그래, 이 아이는 나다. 나와 닮은 행동을 하거나 습관을 가진 모습을 볼 때마다 너는 나구나 하며 이 대사를 떠올리고는 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나의 분신처럼 여기던 너에게 내 딸은 나와 같지 않기를, 내가 살았던 순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았기를,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 너는 내가 아니기를 바랬다. 알았어. 울지 마. 응? 엄마 그렇게 할게. 우리 딸. 그러니까 울지 마. 응? 또. 아기 때 대충 둘러대며 우는 딸아이를 달래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가 뭐 사줄게 하며 아이를 달래놓고 이내 울음을 그치면 내가 한 약속을 까먹는 그런 순간. 나는 그때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며 내뱉던 무모한 약속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또다시 빈 껍질 같은 약속을 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런 순간이 올 줄 알았다면 빈말 따위로 아이를 달래지 않았을 텐데. 모든 순간이 후회가 되었고 그 순간들의 내가
원망스러웠다. 나는 그렇게 누군가의 삶 속으로 지워지지 않을 얼룩처럼 스며들었다. 돌이켜보면 나의 삶은 평범하고 그저 그런 삶이 아니었다.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는 게 아니었다. 잔잔한 물결 하나 일지 않았던 남편과의 연애, 그리고 이어진 밥, 설거지, 빨래, 청소와 같은 무던한 일상을 이어가던 결혼 생활, 또 기대 없이 기다림 없이 생긴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성장. 이 모든 순간에 가슴 떨리는 무언가를 그때그때 못 느꼈지만 사는 동안 불행하지 않았고 내 분신처럼 여긴 내 자신보다 사랑하는 아이를 가졌으며 그 아이의 아빠를 죽어가는 순간까지 온전한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 했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와 알게 되었다. 그 늦은 깨달음은 녹음 속에 나를 두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나는 탄천을 좋아하게 되었다. 아니, 사랑했더랬다. 아프지 않았던 긴 시간 곁에 두고도 외면했던 탄천을 내 삶 속에 짧다면 짧고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면 길었을 투병의 시간에 비로소 누리게 되었다. 녹음의 혜택 속에 계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것, 타인의 걸음과 내 걸음을 맞춰 걸으며 살아있음을 느꼈던 것, 서로 손을 잡고 걷던 노부부의 뒤를 따라 걷던 것, 그 모든 것이 좋았다. 그 속에 있었던 내가 좋았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랫동안 붙잡고 싶어 했다. 그 순간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 삶이 미지근하지 않았음을,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음을 알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미 뜨거웠다. 그리고 모든 뜨거웠던 순간에는 온전하게 내 것 같지 않았던 그가, 그리고 나를 닮지 않길 바라는 그녀가 내 곁을 찬란히 밝혀주었다. 그랬다. 그대들과 함께한 내 삶은 뜨거웠고 찬란했다.